미납 용역비 등을 관리단한테 지급 청구를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단이 지급 책임이 없다. 안녕하세요, 이현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이 구성된 이후에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단에 대해서 관리하는 동안에 못 받은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법 규정부터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집합건물법 제9조의 3입니다. 제1항 분양자는 24조 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신 제9조의 3이 시행사와 그리고 시행사로부터 위탁받아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체의 임시적인 관리 권한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22년도에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저희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그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9조의 3에 따라서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의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의 관리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의 그것과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 업무에 관한 법률 관계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분양자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위탁관리 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다. 분양자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회사는 분양자가 건물을 관리하는 기간 동안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한 이후에는 더 이상 관리비 징수 등 건물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관리단이 구성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이전은 시행사가 임시적으로 관리하던 시기고 그 이후는 관리단이 적법하게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시기로 구분이 되고 이 두 시기는 법률 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단절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와 그리고 관리단 사이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시를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방금 아까 보셨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법리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그은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19년 5월 1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피고는 관리단입니다. 원고는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고요. 그래서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관리를 시작한 2019년 5월 1일부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19년 10월 31일까지를 1기간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단이 자치관리를 개시한 19년 11월 1일부터 그리고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그 이후로도 계속 관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퇴거한 20년 4월 12일까지를 2기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각 해당 기간별로 청구원인을 나누어서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1기간이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그 쟁점과 연관된 기간입니다. 즉 관리단이 성립하기 이전에 시행사가 임시적인 관리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시행사와 관리업체 사이에 발생했던 법률 관계가 관리단에게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 이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건데요. 제1기간의 위탁관리 채권 채무에 대한 피고 관리단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제1기간 동안 분양자인 C와 원고 관리업체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를 관리단인 피고가 승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피고 관리단 스스로 그 체결 여부나 내용의 형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이 사건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승계하게끔 하는 결과가 되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즉
시행사와 체결한 위탁관리 계약에 따른 그 권리 의무는 관리단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위탁관리 계약의 효력이 피고 관리단한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는 관리단이 생기기 이전까지의 기간, 즉 아까는 이 제1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간에 설사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용역비나 도급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관리단에 대해서 그런 용역비나 도급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하급심 법원 판결을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법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시행사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관리단을 상대로 용역비, 미지급 용역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분 소유자 중의 1인인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관리업체를 통해 구분 소유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면 그것을 바로 관리단에 의한 자치적 관리로 볼 수는 없고, 관리단이 성립한 후 자치관리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지 못하여 실제로 건축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개시하지 못한 채 여전히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구분 소유 건물을 관리하였다면, 즉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는 시기에 시행사가 주체가 돼서 건물을 관리하였다면 건축주가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구분 소유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건축주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법리를 먼저 제시했고요. 구체적 판단을 보면 피고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하여 분양자인 D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용역비 채무는 이후 피고가 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이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분양자인 D에게만 귀속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미납 용역비 등을 관리단한테 지급 청구를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단이 지급 책임이 없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관리단과 관리인이 건물 관리를 하면서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